오늘의 이야기는 버릇없는 고등학생들에게 막말을 들은 김춘자 할머니와 이 개념 없는 고등학생을 참교육한 친손녀 특전사 강소연연 대위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 요양병원의 3층 306호실. 낡은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어 흰 시트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76세 김춘자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올백 스타일의 은색 실핀이 고정되어 있어 비록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어딘지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50cm 초반의 작은 키에 구부정한 허리였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손톱과 손가락에 끼워진 오래된 반지가 한때 단정했던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외손녀 강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키 크고 당당한 그 아이 군복을 입고 똑바로 선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에 입원한 지 벌써 석 달째지만 춘자의 정신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간혹 깜빡하는 일이 있을 뿐 대부분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춘자는 소연이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한평생 청량리 시장에서 분식 노점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와 순대를 준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좌판을 펼쳤습니다.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이 그 세월의 증거였지만 무너져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기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조용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자리를 잡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놈들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소연이만은. 춘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외손녀 소연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춘자는 소연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 먼 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불안한 마음에 침대 위에서 몸을 조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고등학생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키가 177cm 정도 되는 마른 체형의 학생이었습니다. 옅은 금발 브릿지를 넣은 투블럭 머리에 귀에는 작은 피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복 상의는 헐렁하게 풀어헤치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키 170cm의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작은 눈과 비중 내민 입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안경을 일부러 뒤로 눕혀 걸쳐 쓴 모습에서 불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학생, 태훈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 할매 하나 있네. 서구야, 저거 정신 나간 할매라며? 서구라고 불린 두 번째 학생이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치매 걸렸다고 들었는데? 야, 할매, 우리 알아봐? 춘자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봉사활동 온 학생들이구나. 고생이 많겠네. 하지만 두 학생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태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고 서구는 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춘자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싸우겠어. 그냥 넘어가자. 춘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두 학생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춘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댔을 때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사람 상대로 그러는 게 아니다. 하지만 두 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훈과 서구는 춘자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며 녹화 버튼을 눌렀고 서구는 춘자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서구가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춘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봉사활동 온 학생들이지 않니? 고마운 일이구나. 하지만 두 학생의 눈빛에서는 전혀 다른 의도가 읽혔습니다. 봉사활동이요? 하하. 태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할매, 우리는 징계성 봉사활동으로 온 거라고요. 알겠어요? 징계성? 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쫓겨날 뻔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할매는 뭐하러 여기 있어요? 아, 맞다. 치매 걸려서 왔구나. 두 학생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춘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 하는 건 좋은 일이야.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구가 갑자기 춘자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정신 나가셨다며요? 그럼 우리 말 들어야죠. 야, 이게 눈높이야. 그러면서 서구는 춘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꿇어봐요. 이게 너랑 눈높이라고. 태우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촬영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춘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만 두 학생은 더욱 흥분한 듯 계속해서 춘자를 조롱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험악해져 갔습니다. 태훈이 스마트폰을 춘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댔습니다. 할매, 카메라 보세요. 웃어봐요. 서구는 옆에서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할매가 우리 말 못 알아듣나? 꿇으라고 했잖아요. 춘자는 이제 눈물이 글썽했지만 그래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이 할멈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두 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자의 반응을 보며 더욱 재미있어하는 듯 했습니다. 태우는 다양한 각도에서 춘자를 촬영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두 학생은 그 모습마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야, 봐봐. 손 떨리는 거 봐.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다. 태훈도 계속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춘자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사람 상대로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할머니 있지 않니? 하지만 두 학생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난 듯 계속해서 춘자를 괴롭혔습니다. 몇 분간의 고문 같은 시간이 지난 후 태훈이 촬영을 멈췄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서구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태훈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올려야지. 이런 걸 안 올리면 바보지. 두 학생은 춘자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두 학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매, 우리 다시 올게요. 서구가 조롱하듯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춘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조용해진 병실에서 춘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노점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면서도 이런 치욕은 없었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연이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지만 이런 일로 외손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자신의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춘자가 당황해하는 모습,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까? 태훈이 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치매 할매와 놀아주기 어때? 서구가 답장했습니다. 완전 웃기다. 태훈은 망설임 없이 여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훈과 서구는 이 영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춘자에게 어떤 손녀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행동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밤 10시 강소연 대위는 특전사 출신답게 야간 침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키 170cm의 탄탄한 체형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이 어둠 속에서도 날렵한 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대 좌측 어모, 3분대는 우회 기동. 소연의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세의 나이에 대위까지 진급한 그녀는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깨끗한 윤광 피부와 뚜렷한 눈썹, 날렵한 눈매가 군복 아래에서도 단정한 미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인 김상병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거 완전 웃겨요. 김상병이 소연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이런 영상이 난리래요. 치매 할머니랑 고등학생들이. 소연은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화면 속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희끗한 올백 스타일의 머리, 은색 실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고 따뜻한 눈빛. 소연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다시 돌려봐. 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김상병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고등학생이 할머니를 조롱하며 꿇어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 소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 시장에서 분식 노점을 하며 힘겹게 살아온 그분이 화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소연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주변 부하들이 모두 놀라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한 대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의 날렵한 눈매에서 불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대위님, 무슨 일이세요? 김상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분이 우리 외할머니야. 소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단련된 그녀의 몸이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부하들은 이런 대위를 처음 보는 것이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연은 즉시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중대장님, 긴급 가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휴가를 신청합니다.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중대장이 놀랐습니다. 소연 대위, 무슨 일인가? 가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연은 평소와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소연의 평소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즉시 휴가를 승인했습니다. 알겠다. 가족 일이니 빨리 가보게. 소연은 경례를 한 후 서둘러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급히 군복을 갈아입고 자가용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연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바쁠 때면 항상 외할머니가 돌봐주었고 청량리 시장 노점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며 웃어주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그냥 안 둬. 절대로. 소연의 다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2시 소연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근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306호실 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춘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발걸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인지 소연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왔어요. 소연이에요. 소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의 얼굴에 천천히 인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우리 소연이가 왔구나. 외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춘자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냥 넘어가자. 이 할멈이 뭔 힘이 있다고.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안 돼요, 외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군인이 아니라 그냥 손녀였어도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소연은 춘자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냥 안 둘 거예요. 꼭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특전사 출신 대위 강소연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강한 눈빛에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소연은 단정한 민간 정장을 입고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정 병원장은 키 165cm의 뚱뚱한 체형으로 안경과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있었지만 눈빛이 흐리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아유, 강소연 대위님이시군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정 병원장이 늘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소연은 그 눈에서 진심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자 할머니의 외손녀입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는 강렬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 병원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학생들이 어리잖아요. 그냥 장난기로 한 일이고. 소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유, 물론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요. 노인분이 심각한 피해 본 건 없고 학생들도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정 병원장은 계속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날렵한 눈매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절제된 말투로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장님, 이건 학대고 폭력입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제가 군인이 아니라 그냥 손녀였어도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76세 노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장난입니까? 정 병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합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당한 일을 정확히 설명한 것뿐입니다. 소연의 단단한 목소리는 병원장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특전사 출신다운 강인함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법무장교 출신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학대죄, 모욕죄, 초상권 침해,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 병원장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보낸 책임도 물어야죠. 소연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 정 병원장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잠깐만요. 정 병원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소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 학생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꽤 중요한 분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이거든요. 정 병원장의 말에 소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 병원도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 병원장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소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렇게 하시죠. 정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사과하게 하고 병원에서도 할머니께 좀 더 신경 써드리는 것으로. 그리고요, 소연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줄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병원장의 제안은 명백한 회유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장님, 지금 저에게 돈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 병원장이 급히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은 정 병원장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소연이 병원장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이 또 고등학교 교감님이랑 통화하시네. 맞아. 사돈 관계잖아. 그래서 맨날 그 학교 봉사활동 학생들 받는 거야.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원장과 고등학교 교감이 사돈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단순한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어른들의 커넥션으로 덮어지려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였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연은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력과 인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법무장교 출신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모든 자료 준비해줘. 통화를 끝낸 소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정말로 전쟁이에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특전사 출신 대위 강소연의 진짜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 소연은 병원에 도착해 가장 먼저 보안실을 찾았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흘 전 306호실 복도 부분입니다. 보안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대위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소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삭제요? 누가 삭제했습니까? 병원장님 지시였습니다. 용량 부족으로. 보안 담당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연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소연은 즉시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 병원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교감님. 영상은 이미 처리했고, 잠깐만요. 정 병원장이 소연을 보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유, 대위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장님, 방금 CCTV 영상이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거짓말 마세요. 방금 교감과 통화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정 병원장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모두에게요? 누구 모두 말입니까? 이 지역은 좁아요. 서로 아는 사이들이고 굳이 법적 문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정 병원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도 군인이시니 조직의 논리를 아실 텐데. 소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그녀에게 조직 논리를 운운하는 것은 모독이었습니다. 교감과는 어떤 관계신지 궁금하네요. 소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 병원장이 잠깐 당황했지만 곧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을 덮으려는 계획이었겠네요. 계획이라니요. 그냥 서로 도와주는 관계일 뿐입니다. 정 병원장의 목소리에서 이제는 거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대위님도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이 다 법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연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 병원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학생 어머니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에요. 꽤 영향력 있는 분이거든요. 소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 말입니까? 국회의원실에서도 핵심 인물이고 이 지역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깊어요. 자칫하면 대위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병원장의 말은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군인도 결국 국가 조직이잖아요. 정치권과 무관할 수는 없죠. 소연은 이제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병원을 나서며 스마트폰으로 후배 법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CCTV 영상이 삭제됐어. 그럼 물증이. 그리고 병원장과 학교 교감이 사돈관계야. 학생 어머니는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원본 영상 없으면 입증이 힘들어요. 소연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원본 영상도 못 찾으면 증거 부족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강인한 그녀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
소연은 무릎 꿇은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절규했습니다. 세상이 이래도 되는 거냐? 학교, 병원, 정치권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76세 노인 한 분의 존엄성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주먹이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군인으로서, 손녀로서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소연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강대위님, 병원 청소 아주머니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소연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위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날 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청소 아주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소연의 가슴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뒤편 카페에서 30분 후에 소연은 엔진을 켜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병원 뒤편 작은 카페. 오후 2시. 소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58세 청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키 155cm의 약간 마른 체형.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위님이시죠? 아주머니가 수척한 인상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날 춘자 할머니 병실 바닥에서 이걸 주웠어요. 아주머니가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학생이 놓고 간 것 같아서 며칠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그런데 대위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춘자 할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읽혔습니다. 춘자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거든요. 소연은 USB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연과 아주머니는 급히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시간대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제발. 소연이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병실, 그리고 두 고등학생의 모습. 이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도 화면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영상 속에서 태웅과 서구가 춘자를 조롱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편집된 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꿇어, 꿇어. 이게 너랑 눈높이야. 서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태훈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춘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사람 상대로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간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개자식들. 주변 PC방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로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영상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태웅과 서구가 다른 병실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304호실의 치매 할아버지에게 야, 똥 냄새 난다. 여 조롱하는 영상. 308호실 할머니에게 정신병자 연기해봐 라고 강요하는 영상까지 총 5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학대야. 소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소연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소연은 즉시 모든 영상을 복사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USB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위님이 가져가세요. 춘자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소연은 후배 법무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대박 터졌어. 원본 영상 찾았다. 정말요? 어떻게? 지금 모든 파일 전송할게. 그리고 이거 하나가 아니야.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은 짓 했어. 전화 너머로 준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누나 확실한 물증이에요. 소연은 USB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혹시 보복이 걱정되시나요? 병원장님이나 그 사람들이.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특전사 출신인 걸 그들이 잊은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것은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연은 아주머니와 함께 PC방을 나서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법무관을 통해 정식 고발장을 작성하고 동시에 언론사와 시민단체에도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고발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소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한 곳에서 막히더라도 다른 곳에서 터지도록 다각도로 접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춘자 할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아주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은 차에 앉아 외할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정말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11시, 소연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법무관 후배 준호와 함께 작성한 고발장, 언론사 3곳에 보낸 제보 이메일, 그리고 시민 고발 프로그램에 전송한 영상 자료들. 준호야, 이제 시작이다. 소연이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 중 병상 노인에게 막말한 고교생, 게시물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요 방송사의 아침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어제 온라인상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의 진중한 목소리와 함께 춘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두 학생의 음성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오후 시간대,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결정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의 손녀가 현역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특전사 출신 대위라고 합니다. 진행자의 말과 함께 소연의 군복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소연 대위는 특전사에서 5년간 복무한 후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특전사 출신한테 건드릴 사람을 건드렸네. 이 정도 손녀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여론의 방향이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자 태웅과 서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나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교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장과 사돈 관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 병원장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들의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습니다. 저녁 시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태훈의 어머니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김태훈 학생의 어머니 박모 씨는 현재 여당 소속 김무 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화면에는 박 씨가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 발생 후 정치권에서 은밀한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들입니다.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 10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봉사활동 중 노인 학대 고등학생들 소년법 적용 제외 요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다름 아닌 소연이었습니다. 76세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1시간 만에 1만 명이 동의했고 3시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애들이 소년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특전사 출신 소녀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여론은 완전히 가해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흘 후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정 병원장이 해임됐습니다. 요양병원 내 학대 사건 은폐 시도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정모 병원장을 즉시 해임한다는 공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교감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태훈 어머니의 사퇴였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박모 수석 보좌관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했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뉴스를 보며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병원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권력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할머니의 존엄성을 되찾아 드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안 죽었구나. 인터넷 댓글 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소연은 특전사에서 배운 것이 무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3개월 후 태훈과 서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노인학대죄, 모욕죄, 초상권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년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국민청원 50만 명의 목소리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년법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태훈은 2년, 서구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연은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소연이 법정을 나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춘자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몸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이후 소연이 자주 찾아오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소연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춘자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가끔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지만 소연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저랑 함께 지내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소연은 휴가를 내고 춘자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연에게 특별 휴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춘자와 함께 오랜만에 청량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분식 노점을 운영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장사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상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주변 상인들은 여전히 춘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춘자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손녀가 대단하더라고요.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에 춘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소연아, 이곳 기억나니?
내 엄마 어릴 적에도 자주 왔던 곳이야. 춘자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도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 안쪽에 오래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그곳은 춘자가 젊은 시절부터 자주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손녀분이시구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소연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예전처럼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소연아, 외할머니가 해주던 떡볶이 맛이 그리웠지?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던 그 맛, 그 따뜻함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분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할머니, 그때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소연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우리 소연이가 가만 안 둘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 춘자의 말에 소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소연아.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어. 춘자가 소연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세상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잖니. 이번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양병원 내 학대 방지를 위한 법률이 강화됐고 봉사활동 학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소연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연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노인 인권 보호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시장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춘자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말이야, 꼭 가족 아니어도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거란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할머니, 청소 아주머니도 그렇고 도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야. 춘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소연이 마련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자를 위해 특별히 구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외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매일 찾아올게요. 춘자는 새 집을 둘러보며 감격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는 할머니한테 눈물 흘리게 안 할게요. 소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꼭 가족 아니어도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거란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